이승훈입니다. 이번 는 저번에 이어서 영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조기 영어 됐죠? 제가 지금 강의를 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제일 어울리는 게 게요. 왜냐면은 이 뇌란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구상화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말로 것도 어렵고 어려운 용어들도 있고 뇌수 구조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걸 한 번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서 말로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쓰면서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부가 설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판서 난것 같아요. 그래서 요전에 1, 2,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 풀어서 했는데 앞으로의 강의는 판서 위주로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요. 저는 제 강의로 돈이 벌리지가 않아요. 가끔 이제 제가 상담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머님들 주시는 요런 요 정도는 이제 받기는 하는데 방문 상담 같은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서 벌리는 수익만으로도 제가 먹고 살기에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뭐 돈에 욕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하는 거 가지고 돈을 벌어 먹을 수도 없고 또 일을 갔다 와서 제가 남은 시간에 짬 내서 강의들을 한 거예요. 또 연구도 하고 지금 현재 많은 조회수를 보이는 조기 교육 성장하는 거와 반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유튜브 자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더 시켜지 그거에 반대되는 거 노출이 거의 안 예요. 그래서 제 거 강의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 적은 조회수 적은 조출수 이거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대체적으로 교육학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육업계 계신 분들이 구독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3년 동안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수익금만 약 15만 정도뿐이 안 돼요. 3년 동안 그 정도뿐이 안 되고 또 이거 강의하기 위해서 오히려 쓴 돈이 더 많아요. 뭐 핸드폰도 그에 맞춰서 사고 마이크도 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편집 좀 하려고 편집 프로그램 유료 구독을 계속 하고 그래서 3년 동안 쓴 돈만 거의 800, 900을 썼어요. 뭐 수익금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뭐 사람들이 다 포함 가지고 한 150 정도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돈이 들지 돈이 벌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하냐면은 저는 돈도 안 벌리는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분들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속일 필요도 없고 잘못된 정보를 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제가 들어가면서 거꾸로 잘못된 정보를 주냐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강의를 실패를 하든지 안 하시든지 그거는 어차피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 알고 되는 게 저는 이 강의를 하면 잘못된 정보를 최대한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 강의가 100% 맞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최대한 100%의 맞춰가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공부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연구도 하고 과학자 찾아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 문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돼요. 그런데 추후에 이 미디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보고 눈 나빠지고 그 정도로 끊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 성인도 그 리스크가 있고 뇌에도 여러 변화가 가지 돼요.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설명에 영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 1, 2, 4분까지 설명을 했고 그거를 듣고 3 보신 분은 카드를 누르셔서 보시면 돼요. 자, 5번째 유아시기 언어 혼용에 대한 거예요. 이 영어라는 것 자체가 저도 영어를
잘하는 이에요. 편이에요. 우리 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ABCD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능 똑같이 봤어요. 지금은 어린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똑같이 수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고등학교 영어 시험 제가 어떻게 보면 국어 문제를 로 영어로 풀이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바꿔요. 그래서 국어를 못하면 영어 문제를 수가 없어요. 영어 단어 아무리 많이 알아 뭐예요? 해석을 못하고 뜻풀이를 못하는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어를 잘해야 영어를 잘 왜냐? 같은 회사예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같은 삼성 회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언어라는 걸 영어 하든 한국어를 하든 뭐 태국 일본어를 하든 같은 언어에 관련 뇌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건데 단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영세부터 7세 때까지 배우는 이 언어는 달라요. 이것은 태어나서 지금 있는 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고 사회성 키우기 위해 모국어를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6세, 7세 때까지 배운 이 모국어에 한해서는 좌뇌 언어 영역으로 8세 정도 빠른 애들 7세 정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배우는 제2 모국어는 다른 영역에 저장이 되는 어차피 그 뇌 같은 뇌 쓰게 돼요. 단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아 시기 영유아 시기에 배운 이 모국어는 발음이 좋아요. 그런데 7세 8세 이후에 배우는 제2 외국어는 발음이 영유아 때 배운 것보다는 약간 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음 발성 이런 것들도 다 능력이에요.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했던 애랑 또 나이 먹어서 했던 사람들하고 어렸을 때 배운 아이가 무조건 노래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얘를 가수를 시키겠다고 영유아 시기부터 시켰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100% 노래를 잘하고 좋은 목소리를 낼까요? 아니에요. 이 목소리, 성대, 이런 조음 이런 것들도 다 타고난 거예요. 이 언어 영역도 타고난 거예요. 어떤 아이는 모국어 하나도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안 배운 상태에서 모국어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도 말을 잘 못하고 학교 간 이후도 딱 똑부러지게 얘기를 못하고 말도 더듬더듬 많이 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 외국어까지 시키게 된다면은 모국어도 발달이 안 되고 외국어도 발달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0세부터 6세 때까지 사람들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6세에서 아마 8세 때까지가 이제 변화되는 시점이에요. 이때까지 배운 모국어가 다 좌뇌의 언어 영역에 들어가요. 아이가 0세부터 3세 때까지는 발음을 주로 담당해요.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발음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는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요때 외국어를 많이 시키면은 외국어 발음이 좋아진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외국어 발음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한국어 발음이 나빠져요. 같이 좋아지는 경우는 아이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져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3세부터 자네의 언어 영역에 들어가기 전 이 시기까지 뭐를 하냐? 단어를 담아요. 이 모국어에 대한 단어를 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베르카스 영역에서예요. 베르카스 영역에서 이 모국어에 대한 단어를 담아요. 근데 이 단어가 담아지는 게 이 독서를 해서 담아진다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독서를 하지 않으면은 아이가 단어를 많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말빨이 많이 딸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일반 무작정 얻는 단어가 있고요. 실용 단어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무작정 얻는 단어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실용 단어는 추후에 아이가 쓰는 단어예요. 이때 이 실용 단어랑 8세 이후에 이 베르카스 영역이 아닌 요 베르니케 영역과
이 실용 단어가 같이 붙게 돼요. 실용 단어는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얻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 무작정 얻는 단어는 책 등에 의해서 또 쓰지도 않는, 평생 쓰지도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아 시기에 무작정 어려운 단어를 가르쳐 줬다고 그거를 평생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는 사전을 만약에 5만 단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또 어떤 아이는 책은 많이 안 읽었어. 대신 실용 단어가 10,000단어를 배웠어요. 자, 이랬을 때 초등 입학 후 누가 더 말을 잘할까요? 단어만 5만 단어 들어간 아이랑 실용 단어가 10,000단어 들어간 아이랑 당연히 이 아이가 말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이 실용 단어라 사전적 의미 단어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실용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베르니키 영역에서 의미 부여를 해줘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 이후 문제가 터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언어 혼용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전에 이 사전적 단어랑 이 실용 단어가 유아식이 뭐가 틀리냐에 따라 알려드릴게요. 왜 책 공부 또는 독서를 많이 시키면은 왜 애들이 학교를 가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자기 할 말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전적 의미 단어랑 실용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넘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전적 단어, 이거는 좌뇌예요. 실용 단어는 우뇌예요. 이 나중에 뇌 발달 과정도 조만간 강의할 일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우뇌가 많이 활성이 돼 있어요. 학교 가기 전에는. 좌뇌는 거의 활성이 안 돼 있고요. 대체적으로 언어의 말하기와 듣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이 좌뇌 영역은 뭐 말하기 듣기도 일부 들어가긴 하는데 주로 담당하는 영역이 쓰기, 읽기, 또 그거에 대해서 문법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 영역은 당연히 8살 이후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8세 이후에 발달을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발달을 하긴 하는데 이제 기초공사 중인 거지. 근데 아이가 기초공사할 때 이걸 하다 보면은 아이가 무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아이에 따라서 읽기, 쓰기, 문법 능력이 굉장히 낮게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과도하게 시키다 보면은 아이가 거기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상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과부하가 걸리면은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말더듬. 그러니까는 말하기 듣기보다 읽기 쓰기를 더 많이 가르친 거지. 근데 아이가 책을 읽는다고 그게 말하기일까요? 아니에요. 책을 보고 얘기하는 거는 읽기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말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면은 말더듬 증상이 일어나고 또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사 자폐까지 와요. 뭐 이거 제 개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서울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또 학교 간 이후 사전적 의미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요. 이해력은 실용 언어에서 오게 돼요. 사전적 의미의 언어에서는 오지가 않아요. 또 그로 인해서 학교를 들어가서 문제를 못 풀어요. 또 2줄 이상 이해가 안 돼요. 책을 학교 가기 전에 어떤 아이는 뭐 10,000권을 읽고 갔고요. 어떤 아이는 1,000권을 읽고 갔어요. 1,000권. 그런데 뭐 10,000권을 읽었든 1,000권을 읽었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부모의 행동이 중요해요. 10,000권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이랑 많이 놀아주고 많은 대화를 하고 이랬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 말하기는 대화예요. 이것도 일상대화. 책을 읽으면서 대화하는 거는 거기는 제외를 해야 돼요. 일상대화. 이거가 말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가 듣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듣게끔 해줘야 돼요. 또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많이 듣지 못하니까는 음악 같은 거 많이 들려주고요. 동화책 같은 걸 많이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좋다는 게 아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아이가 읽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들려주라는 소리예요. 자, 이제부터 확실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다 이어져 있는 내용이라 이 부분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일단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책에서 사과를 봤어요. 책에서 사과를 본 애들이랑 또 어떤 아이는 실제로 사과를 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양이 사과다. 또
실제로 본 애들은 이거를 보고 사과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뭐가 차이냐? 책은 2D예요. 실제로 보는 거는 3D예요. 이 차이예요. 아이가 사과를 2D로 봤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평면이잖아요. 입체감을 몰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과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책에서 나오는 사과는 대체적으로 다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사과에 대한 질감 이런 것도 모르고요. 사과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사과 안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과 안에 있는 것들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책으로 본 사과는 말 그대로 시옷, 아, 기역, 오, 아라고 뇌에다 저장을 하고요. 사과는 뭐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빨강이다. 동그랗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책에서 사과가 맛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맛있는지도 모르면서 뇌에다가 그냥 기억을 해요. 맛있다. 본인이 느껴서 맛있는 게 아니라 책에서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딱 이 정도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과를 보면은 사과의 질감, 크기, 색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을 갔는데 사과를 봤더니 책에서는 무조건 사과 색깔이 다 시뻘겋게 나오는데 실제로 안 그렇거든. 사과가 무조건 빨간 게 아니라 뭐 이런 뭐 무슨 모양이 있고 안 익은 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덜 익은 거, 또 사과에 따라서 완전히 시뻘건 게 있지만은 뭐 푸릇푸릇한 거 이런 것들이 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과는 녹색이에요. 책에서 봤던 거랑 다른 거예요. 사과 색깔이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거를 가져와서 엄마가 사과를 잘라줬어. 그랬더니 안에 내부에 사과 씨가 2개가 있겠죠. 그리고 사과 껍데기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사과 내부에 엄마 이거 뭐야? 했더니 이거는 씨야. 씨가 뭔데? 아, 이거를 심으면 나중에 사과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모랑과의 대화에 또 아이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씨라는 걸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책으로 배우려고 그러면은 씨라는 거를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돼. 누가 씨를 가져와서, 강낭콩 씨를 가져와서 심었더니 이것이 나중에 커가지고 하늘까지 뚫어가지고 이걸 타고 올라갔어.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제키야 콩나무 이런 동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씨는 이제 이 열매 안에 씨가 있다고 생각은 못하고 씨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씨를 알려주게 되면은 아이가 이 씨에 대해서 알게 되겠지. 아, 씨는 열매 안에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감을 사고 또 포도를 샀어. 근데 그 안에도 다 씨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감도 씨가 몇 개가 들어있죠. 그런데 딸기를 샀어. 딸기를 샀는데 딸기 씨는 여기 붙어 있잖아. 엄마가 알려주는 거야. 엄마, 왜 다른 거는 씨가 안에 들어있는데 왜 이거는 밖에 있어? 그러면은 아, 이렇게 밖에 있는 씨도 있어 라고 알려주면은, 책으로 배운 아이들, 만약에 씨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씨가 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봤던 이 실용 언어를 배웠던 애들은 아, 씨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구나 이렇게 또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생각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건데, 이론적으로 배운 아이들은 그거를 일일이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확장에 관련된 거를 못 배우고 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되면은 이 확장 언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단어 자체에 책에 나오는 일부 저장만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이런 확장 개념을 배우고 온 아이들이랑 이 아이들이랑 레벨 차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암기력이 좋아요. 어떤 아이는 7세 때까지 국어 사전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어떤 아이는 암기력은 좋지 않지만은 이 실용 단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로 인해서 실용 단어를 한 2만 단어 정도 배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얘네들이 8세가 되잖아요. 이 국어 사전을 통째로 외울 정도면은 아이가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겠죠. 사회성도 안 좋아요. 대체적으로 사회성도 안 좋고 사람들하고 얘기 자체도 안 돼. 왜냐면은 맨날 책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활용성이 안 좋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활용성이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걸 써먹지 못하면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많은 단어를 무슨 6개월부터 책을 읽혀가면서 단어를 알려주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고, 책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무슨 아이한테 그 2년도 안 된 아이들 있잖아요. 24개월도 안 된 아이들한테 책을 보여주면서 뭐 상상을 하니 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상상에 대한 이게 해마는 약 36개월 전후가 돼야 그때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그전에는 활동을 안 해요. 그거를 어디서 들은 지식인지 모르는데 그거를 24개월 전에 아이한테 그림책을 보면서 뭐 상상을 하니 많이 그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막 하진 않아요. 상상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운해 활동을 하면서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아이랑 애착 관계를 좀 유지시키고 아이 운동에 관련된 걸 시키고 많이 들려주고 아이를 얘기를 하게끔 해주고 아이랑 친분을 쌓으면서 많은 대화를 하려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책은 그것도 안 될 때 마지막 방편에서 쓰는 게 책이에요. 육아를 할 때 책이 기본이 아니라요. 책은 엄마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쓰는 마지막 방편이 책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막 책을 막 하고 그러는 거 자체가 아이를 이런 활용 지식을 떨구게 하는 거예요. 언어는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로 가야 돼요. 듣기가 높아야 아이가 스스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엄마 아빠 하려고 얼마나 아이한테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아이가 계속 듣다 보니까는 이 조음이 터지고 발성이 터지면서 아이가 뭐 정확하게 말은 못하지만은 아이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는 경험을 해놓고서는 왜 갑자기 읽기 쓰기에 그렇게 투자를 하냐고요. 말하기가 웬만큼 다 되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아이가 읽어요. 때가 되면. 아이에 따라서 이것도 능력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5살에 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가서 읽는 그 정도면은 이런 애들은 제2외국어 절대 시키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쓰기 같은 경우도 읽기가 되면은 자기가 쓰고 싶으면 바로 쓰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늦게 쓰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쓰기에 관련된 것도 읽기가 된 다음에 쓰기에 관련된 뇌가 터져요. 그런데 이걸 바꿔가면서 아이가 말하게 된 다음에 대충 읽기 시작하면 막 쓰기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다 뒤집히면서 뇌질환이 걸려요. 처음에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사람이 왼손에 쓰는 것처럼 막 자, 오이 쓸 때 오, 이 이런 식으로 크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크게 쓰는 것들은 말 그대로 운의 그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다가 좌뇌에 쓰기에 관련된 뇌가 조금씩 생성이 되면은 이 글씨가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 이게 작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쓰기에 관련된 손의 근육, 소근육이에요. 손의 근육이라 해서 소근육이 아니에요. 손에서는 운동을 담당해요. 이 조그만 근육들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세밀하게 작업하고 또 반복되는 작업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근육을 쓰게 돼요. 자, 이 손해가 하는 역할도 뭐 나중에 설명할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농구 선수가 계속 슛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이 슛 연습했던 게 이 몸속에 기억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자동스럽게 되는 게 이것들이 이 손에 저장이 돼요. 반복되는 학습으로.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뇌에서 자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억을 잃더라도 손에 있는 거는 안 잃어요. 이 사람이 원래 운동을 되게 잘했어. 축구를 굉장히 잘했단 말이야. 근데 기억을 잃어서 자기가 축구를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축구공이 딱 날라오잖아요. 그럼 평소 하던 대로 축구 테크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놀라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지?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했던 이 연습 같은 거는 손에 저장되는 거예요. 소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했던 거, 이것은 나이가 먹어도 그대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글씨체가 웬만하면 안 변하게 되는데, 운에 이 글씨체랑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있다. 이 글씨체에 관련된 뇌가 있는데, 이 뇌에서 이 디자인이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여러 개의 글씨체를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게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본인의 성격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글씨체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대충 파악까지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듣기, 말하기, 읽기 순서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역행을 해도 문제가 생겨요. 쓰기만 많이 시키다 보면 쓰기 강박이 걸려요. 문장의 내용 자체에 그거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글씨 틀린 거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글씨를 쓰게 돼요. 댓글들을 달게 되죠. 근데 이게 댓글에 상관없이 보통 첫 댓글에 글씨 틀린 것만 찾으러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쓰기 강박 걸린 애들이에요. 어머님이 엄청나게 쓰기를 강요를 한 거죠. 읽기를 너무 많이 시켰어. 근데 어머니들 착각하는 게 읽기랑 말하기랑 헷갈리는 거지. 아이가 읽기를 하면은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말하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책을 보고 말을 하는 거는 그거를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화 양보다 글씨를 읽는 이 양이 더 많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 읽기 강박이 걸려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읽기 강박이 걸린데도 불구하고도 더 많이 시키면은 아이가 혼자 있을 때 혼자 떠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사자폐라고 그래요. 유사자폐라고 그러는데 이 유사자폐 증상이 이거 어렸을 때 걸리면은 잘 안 고쳐져요, 이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영어로 이렇게 혼자 막 떠드는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아이가 유사자폐인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어디서 배웠는데 아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혼자 영어로 떠드는 이런 현상들이 많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영어 유사 자폐가 온 아이들이에요. 듣기보다 말하기가 더 많아졌어. 근데 저같이 이렇게 강의를 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좀 생활도 거의 못해요. 저는 이제 제가 관광버스를 하다 보니까는 손님들하고 대할 일도 없고 거의 혼자 운전만 하고, 그리고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강의할 거 생각하고 뭐 할 거 생각하고 그러다가 거의 혼자 떠드는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듣기보다 말하기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말재주가 많이 늘어나기는 해요. 말이 좀 논리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말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남 얘기를 안 들어요. 남 얘기를 안 듣고 자기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애성, 인격 장애까지 가져요.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말이 많다 보면은 그냥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너무 어렵잖아. 그냥 고집이 세져요. 고집이 세지고 나이가 먹으면은 이게 왕고집이 되는 거예요. 왕고집 또는 옹고집이라고 그러죠. 말을 해도 안 먹혀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자기가 믿는 거 외에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뇌가 심은,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꿔치기만 했다 하면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신봉하게 돼요. 그래서 세뇌당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어쨌든 간에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래서 언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활용 단어랑 사전적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가 있어요. 자, 언어 혼용이 뭐냐면은 아이가 사과라는 건 알아요. 한국말로 사과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영어로도 같이 애플이라고 알면 좋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영어로 fear라는 단어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한국말로 이게 배라는 단어를 몰라요. 마찬가지 한국말로 사과라는 건 아는데 영어로 애플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야. 이중 언어를 하려고 하면은 한국말하고 영어랑 같이 알아야 돼요. 같이 평행을 맞춰가면서 해야 아이가 언어 변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언어 구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언어 혼용이 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어로 얘기하던지 그것도 아니야. 엄마 저기 카 몰고 있네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도 보통 얘기하잖아. 뭐 택시라는 거는 아예 그냥 외래어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굳이 저거를 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 차 온다 그러지. 엄마 저기 차 와 그러지. 엄마 저기 카 와 그러지는 않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아이는 이 카가 자동차라는 걸 몰라요. 자동차라는 걸 알려줘서 엄마 자동차 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동차라는 말을 몰라. 근데 카라는 건 알아. 저거를 봤을 때. 이랬을 때 언어 혼용이 와요. 아이가 언어 혼용이 왔을 때는 이게 언어의 레벨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그래 100까지 갔다고 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만큼 알고 있으면은 이만큼 모르는 거야. 또 이만큼 알고 있으면 이만큼 모르는 거야. 근데 말 표현은 다 돼. 이런 의미예요. 알려면은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을 때 언어 혼용이 오는데, 여기서 뇌에서 어떤 것을 모국어로 삼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 말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어를 써요.
그래서 이 한국어에 대한 게 이만큼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애 영어 시킨다고 뭐 16개월 때부터 막 영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어가 점점 올라가면서 한국어를 안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딱 요 시기에 뭐가 오냐면은 언어 혼용이 와요. 요때가 모국어를 어떤 거를 삼을지를 결정 시기예요. 이때 외국어를 더 많이 시키면은 이 외국어가 모국어가 돼요. 이거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영어 못 쓰게 하고 한국어를 쓰게 하면은 다시 한국어가 올라가게 돼요. 그럼 다시 언어 혼용이 안 와요. 이 외국어를 많이 쓰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영어든 뭐 다른 나라 언어든 외국어를 많이 쓰는 애들이 이거를 이제 배우는 시기에 넘어갔어. 그래서 이것이 넘어가는, 여기서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떤 거를 더 우선시하냐. 선호도를, 이 올라간 걸로 선호도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기본 베이스를 영어로 하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자기가 아는 단어를 집어넣게 돼요. 근데 그렇게 쓰면 본인 스스로도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영어의 선호도를 보이게 되면 다시는 한국어를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할게요. 8세 때까지 한국어만 시켰어요. 근데 9세에서 10세 때 영어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어렵죠. 이러니까 다 일찍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만 하다가 외국어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선호도가 한국어가 더 높기 때문에. 근데 걔 중에 언어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애들은 어려워하진 않아요. 하나 더 배우는데 더 재밌네라고 느끼지 어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려워하는 거고, 우리나라 성인들도 봐봐요. 영어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얘기하는 건 잘하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읽기 쓰기 말하기는 잘 돼. 그런데 외국인이 왔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는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선호도에 따라서 말이 틀려지고, 또 선호도가 너무 높으면은 타 언어를 배울 때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8세 때까지 영어를 했어. 그러면 90세 때 한국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가 영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한국어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게 뭐냐면은 언어의 레벨이 한국어랑 영어를 봤을 때 당연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가 어렵죠. 영어도 어렵고 베트남어도 어렵고 중국어도 어렵고 태국어 같은 거 막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쓰잖아. 그냥 눈으로 봐도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더 상위 클래스예요. 사람은, 특히 뇌는요, 쉬운 거 어려운 거 있으면은 쉬운 거를 더 선호해요. 영유아시기에 영어랑 한국어랑 있으면은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당연히 영어를 선호해요. 왜? 영어가 더 쉬우니까. 영어는 알파벳 나열이에요. 알파벳 나열로 배우면 돼요. 근데 한국어는 과학식 조합이에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나중에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가 그때 돼서야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영어를 먼저 시켜놓고 한국어를 가르치잖아요. 애들이 하기 싫어해요. 엄청나게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영어 배우는 애들이 싫어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영어를 모국어로 배운 애들은 나중에 한국어 시키잖아요. 그냥 가르치니까는 학교 가서 뭐만 해요? 읽기, 쓰기만 해요. 그리고 대화는 다 뭘로 해요? 영어로 해요. 왜? 한국어 말하기 어렵거든. 이 영어 배운 애들은 한국어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지금 교환 학생들이나 이게 대학생들, 그 외국인들 보면 한국말 잘하잖아요. 왜 잘해요? 얘네들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해서 할 정도의 그걸 하려고 하면은 얘네들은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만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있는 애들을 다 한국말을 시킨단 말이에요. 9세 때. 그럼 그 중에서 애들이 다 잘할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명만 잘한단 말이에요. 그 몇 명 잘하는 애들이 한국에 온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언어 혼용이 와버리면은 아이들이 언어의 선호도가 바뀌게 되고, 언어의 선호도가 바뀌게 돼서 이 한국어가 영어에 밀리게 되면은 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할 수가, 그러니까 한국어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읽기 쓰기를 하더라도 있기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언어 중에 영어가 담당하는 의미랑 한국어가 담당하는 의미랑 달라요. 똑같은 영어 단어가 두 가지 이상 파생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sorry라는 거를 들었을 때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유감스럽다는 말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애들 처음 가르칠 때는 미안합니다라만 가르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안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이거를 따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누가 죽었어, 누가 다쳤어.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I'm sorry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우 이렇게 돼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sorry가 미안하다라고만 배웠잖아. 그러면은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벌써 달라요. 어? 배도 우리가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fear 하나밖에 없어요. 배란 뜻이. 벌써부터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 해석부터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얘네들이 배우다가 나중에 짜증나서 한 4학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 엄마 여기 한국 안 맞아, 이러겠지. 나 외국 가서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다 4, 5학년 되면은 한국에 적응 못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적응 못 해버리면은. 근데 걔 중에 언어에 관련된 뇌가 뛰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랑 외국어랑 분리해서 쓰게 돼요. 이런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어 혼용이 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 외국어 시키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언어 혼용이 오면서 뇌에 문제가 생겨요. 얘는 한 개만 해야 되는데요. 언어가 기본적으로 학교 가기 전에는 한 개만 해야 되는 아이고, 학교에 간 이후에 네가 필요하면은 추가적으로 그때 배워라 라고 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어 썼다가 영어 썼다가 한 문장 쓰는데 그런 식으로 영어 혼용이 오는 아이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같은 단어도 한국어는 아는데 그거에 대한 영어는 모른다든지, 또 영어로는 아는데 그거에 대한 한국말을 모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언어들이 짬뽕이 돼요. 결국은 학교 가서 그걸 다 새로 다 두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상황에 한국말이 편하면 한국말로 하고, 지금 상황이 영어가 편하면 아예 영어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말은 해야 되겠고, 요거 단어는 아는데 이거 단어는 몰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기 앞에 사과가 있는데 사과라는 한국어 단어는 모르는데 애플이라는 건 알아. 그럼 엄마 애플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여튼 이 언어 혼용이 오면은 일단은 아이들 영어 스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도 강의가 좀 길어질 것 같네요. 나머지는 좀 쉬워요. 금방금방 갈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나라 이중 언어 시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이중 언어가 맞지 않는 나라예요. 이중 언어를 하려고 하면은, 특히 유아 시기에 이중 언어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이중 언어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는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애들이 영유를 다니던,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기도 뭐야, 여건 유치원 인가가 안 받은다니까 영어 학원을 다니던, 아니면은 뭐 집에서 엄마표를 하던 뭘로 하던 영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언어는 배우면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활용을 어디서 해야 했냐? 타인하고 해야 돼요. 혼자 떠든다고 애들이 영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랑 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어는 나가면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어에 관련돼서는 아이가 밖을 나가게 되면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부모가 대화를 하면은 부모랑 대화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부모가 영어를 못해. 그러면은 얘는 영어는 배웠는데 그렇다고 엄마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진 않았어. 영어만 하는데, 야, 한국어를 만약에 하기는 했어. 근데 아이가 3세 이전에 영어를 더 선호도를 보인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선호하니까 영어를 배웠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엄마랑도 얘기가 안 통해, 아빠랑도 얘기가 안 통해. 밖에 나갔더니 영어를 쓰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영어는 더 좋아. 그러니까 맨날 아이 혼자 떠드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영어 유사 자폐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도 영어 유사 자폐가 와요. 왜? 얘네들은 대화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는 책에 더 선호도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는 아이가 초독서증이 걸리고 그거에 대한 유사 자폐까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중 언어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부모 둘 다 영어가 가능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일반 대화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외국인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 사람. 이 사람이 부모 외에 못해도 대여섯 명은 있어야 돼요. 성인이에요. 그래야 아이가 이거를 영어를 배우더라 하더라도 대화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읽기가 아니에요. 대화를 할 때
그거를 해석을 해보잖아요. 한국어를 해석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애들, 한국어 배운 애들, 얘네들이 5, 6세, 뭐 7세 이렇게 됐다라 하더라도 언어 수준이 3세, 4세 수준이에요. 애들이 고급 언어 쓸까요? 절대 못 써요. 우리나라 애들은 한국어 배우면서 이제 한자 얻어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7살, 8살 정도 되면은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공부만 시킨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이 언어, 그러니까 영어 조기 교육을 일찍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낮아요. 왜? 엄마랑 대화해봐야 뭘 대화를 하겠어요. 야, 다 그렸냐? 네. 뭐 여기는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 정도. 밥 먹었냐? 밥 뭐 먹을래? 어디 갈까? 그냥 단답형이야 계속. 그런 대화만 오고 가는 거예요. 애랑 뭐 심도 있는 대화를 하겠어요? 아이가 뭘 잘못했어. 만약에 유치원에서 뭔 일이 생겼어. 그거를 대화를 해. 대화를 하는데 아이도 표현력이 딸리고 엄마도 표현력이 딸리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중 언어를 일찍 하다 보면은 아이가 문법이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할 때도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순서대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가족이 없다 보면은 아이가 대체적으로 학교에 가기 전에 전후로 문제가 생겨요. 이 조건 안에서 주변에서 이런 애들하고 또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1순위가 부모예요. 부모랑 주변인들이 못해도 아이랑 영어로 대화할 사람들이 7명에서 8명 정도 대기 상태에서 이런 아이들과 어울려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가 한국어도 가능해야 돼요. 이 한국어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뭐 사전적 의미로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용 언어, 생활하면서 하는 언어들. 그래서 한국어랑 영어랑 수준을 60대 40을 유지를 해야 돼요. 한국어 60, 외국어 40을 유지를 해야 돼요. 한국어가 항상 높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단어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국어랑 한국어랑 동시에 알아야 돼요. 다리를 한다. 그러면 다리가 라이도 있고 그 다음에 브리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한테 알려줘야죠. 레그 이것도 다리고 브릿지도 다리라. 엄마 왜 똑같아?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배가 터미도 있고 쉽도 있고 피어도 있어. 이렇듯이 외국도 똑같은 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는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도 있고 또 영어 단어 하나도 몇 개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보고 판단하지. 와, 그러면 한국어로도 이걸 다 배워야 되고 영어로도 다 배워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거를 미리 판단을 하고 외국어를 들어가 준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실패를 했을 경우는 아이 학교 공부 포기하셔야 돼요. 실패했을 때. 이거는 영유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조기 교육 권장하는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들이 성공을 했을 때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만에 하나 실패를 했을 때는 아이가 학교 공부조차도 하지 못하고 사회성도 안 좋아 버리고 아이가 제대로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그거에 따라서 후유증, 부작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뇌질환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중 언어 시기는 한국어가 제대로 되고 8세 이후부터 10세 때까지 이 베르니케 영역이 생기면서 아이가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확장 영역이 생긴 이후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초3 때부터 원래 A, B, C, D를 들어가면은 맞는 거예요. 원래는 맞는데 이거를 땡기면 땡길수록 타격을 입는 부분은 이 한국어 부분이 타격을 입게 돼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아시기 언어 혼용이 오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잠깐 스톱하시고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애가 좀 이해를 못한다거나
또는 아이가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 현상을 보인다거나 특징상이 갑자기 심해진다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영유를 보내면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거나 아이가 소외되는 이상한 행동들을 보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바로 스톱하시고 일반으로 전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외국은 해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필리핀. 제가 필리핀 자주 가니까.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이 바깥에는 보통 뭐가 있어요? 관광지가 있단 말이에요. 섬 바깥쪽에는 이 비치가 있잖아요. 비치가 있으면은 거의 다 관광지예요. 관광지인데 이제 비치 중에서도 이게 로컬 영역이 있어요. 이게 로컬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고요. 이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 있고 로컬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로컬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이 외국인들 관광객, 이 투어리스트가 많이 가는 데 같은 데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국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 돼서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노출이 많이 되죠.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뭐고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영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아이가 영어를 한다고 이제 막 배웠는데 주변에서 영어 쓰는 사람들이 계속 있고 자기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해. 그러면은 애들이 영어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지를 않고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해요. 근데 많이 시키진 않아요. 막 읽기 쓰기 그런 거 시키는 게 아니라 딱 그냥 생활 영어 수준으로 해요. 얘네들은 미친 듯이 무지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 그냥 자기가 먹고 살 정도의 생활 영어만 하면 되니까는 그리 영어 하는데 부담감을 느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자주 가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웬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로컬 지역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 외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영어를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해야 돼.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꼬마애들 있는 집들이 있어요. 학교 가기 전후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5살, 4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도 영어를 해요. 뭐 제 영어 수준이 얼마 안 되니까는 애들하고 말이 통하는 거지. 그때 느낀 거예요. 아, 내 영어 수준이 애들 4살, 5살 수준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왜 4살, 5살짜리랑 오히려 말이 잘 통하니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외국 가서 다 대화하고 의사 표현 다 할 수가 있어요. 외국 애들 4살, 5살. 그러니 애들 같은 경우 이게 어렸을 때 막 시킨다고 이게 되냐고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중 언어 시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맞지 않고 원래대로 뇌과학적으로 보고 우리나라 환경을 봤을 때는 초등학교 2학년이 적정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언어에도 타격을 안 받고 할 수가 있고 대신 하지 말아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외고 노출시켜줬는데도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야 되는 아이들. 한글을 늦게 뗀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가 약간 약한 아이들이에요. 하면 안 돼요. 또 말이 느린 아이들. 말이 느린 아이들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애들 교육시키다 보면은 교육,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습, 습득력 여기 늦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 시키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외국어랑 맞지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절대 시키지 마시고요. 3학년 학교에서 하는 영어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학교에서 하다가 그때 터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얘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 정도로 그냥 만족을 하셔야지 그걸 하겠다고 막 억지로 막 시키고 그러시면은 아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엄마가 보내니까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돈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정 급하다 싶으시면요. 2학년 때 노래나 아니면은 영어, 그러니까 노래 뭐 A, B, C 송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 활용 언어 있어요. 그 유튜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How are you?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를 한 세 사람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 화면 안 보이고 그냥 켜놔주세요. 근데 아무 때나 켜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애들 쉬는 시간 있잖아요. 뭐 저녁 식사 시간이든 저녁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애들 뭐
분주하잖아. 그때 이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 맞춰서 듣는 게 아니라요. 그냥 켜놔주세요. 하루에 1시간씩. 그러면은 많이 듣던 단어가 어차피 학교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말은 못하더라도 아이가 듣고 이해는 할 수가 있거든. 그냥 그런 식으로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뇌과학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중언어 적정 시기는 약 3학년 정도고 노출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해주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자, 이거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유아 시기, 해외 유학이에요. 애들을 영어를 잘 시키기 위해서 해외를 일찍 보냈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3, 4살에 해외에 갔다가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무렵? 그때 딱 오세요. 그럼 아이가 영어는 잘하겠죠. 영어만 잘해요. 다른 거는 어차피 적응 못해서 얘네들 5학년 되면 다시 다 가요. 이 욕심이죠. 근데 간단히 생각해서 그러고 가면 상관이 없어. 문제가 뭐냐? 이거는 어차피 목적을 갖고 가는 거예요. 목적.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다른 거예요. 목적 의식을 갖는 거랑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랑 달라요. 이 목적 의식을 갖고 갔으면은 분명히 그쪽에서 영어를 해야 되니까는 얘는 7번 같은 아이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분명히 모국어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엄마 아빠는 가르쳐. 엄마 아빠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구강 구조가 한국말로 됐을 때 그 다음부터 영어를 가르쳐요. 웃긴 거지. 그럼 처음부터 마미 빠삐 그러지 왜 처음부터 엄마 아빠 소리를 왜 하냐고 하냐고. 그것도 웃긴 거죠. 어쨌든 간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3세 이전에 뭐 영어를 엄청 시켰겠죠. 영어를 엄청 시키고 만약에 미국을 갔어. 미국을 가든 호주를 가든 뭐 이제 여러 나라를 이제 영어 하는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아이가 여기서 나는 게 시냅스 신호가 중요해요. 이 시냅스 신호 수초화 과정 걸치면서 24개월까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주변 환경에 맞춰 가지고 뇌 구조가 기본이 구성이 돼요. 우리 집에는 책만 많아. 그러면은 아 나는 태어나서 책만 봐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애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책 외에는 다른 거 관심도를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 책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사회성이 다 떨어져요. 어쨌든 간에 이런 수초화 작업으로 인해서 뇌 구조의 기본이 24개월 동안 구성이 되고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내 주변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뇌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 구성시켜 놓고 어딜 가요? 해외를 가요. 웃긴 거지. 해외를 갔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애가 다시 시냅스 작업을 해야 돼요. 이러면서 인지력이 떨어져요. 1세 정도.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영유아 시기의 1세는 성인으로 따지면은 약 7, 8년에서 10년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 1세 정도가. 이때는 성인이 보통 시냅스를 약 3천억 개인가? 3천억 개 정도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얘네들은 5세 이전에는 하루에 시냅스가 발달하고 없어지고 이거를 500억 개 정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이게 3천억 개도 사람들이 20살 넘으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발달하고 이렇게 하는 이 중요 시기에 지금 환경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것도 같은 한국도 아니고 외국으로 가버리면은 이 인지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이에 따라서 이상 행동들을 보일 수도 있고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애들은 3세부터 4세 때까지 이제 사회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능이 발달할 그 기간 동안 얘는 시냅스 재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영어를 위해서 가는 거지. 아이가 뭐 인지력이 떨어지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만 해.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했어. 다른 애들보다 약간 늦겠지. 그리고 나서 한국을 왔어. 그러면은 얘가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얘가 1세부터 3세 때까지 한국에 있었던 기억을 할까요? 못해요. 어쨌든 한국에 왔어. 그러면은 한국 문화에 다시 적응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제일 적응력이 좋은 6세 이전에 그 시기는 지나버렸고 초등학교 이후에 오면은 이 시냅스 구조 이런 발달이 늦어져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가지치기 작업을 해요. 초등학교 이후로 잘라내는 거예요. 안 쓰는 것. 막 잘라내서 이게 발달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한국으로 오게 돼요. 그래 버리면은 다시 또 시냅스 대구성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가뜩이나 가지치기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재구성을 다시 해요. 그러면은 아이가 만약에 10살, 뭐 9살, 10살에 왔어요. 한국에 오는 순간 1년 사이에 아이들이 인지력이 1년에서 늦게는 2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9살, 10살이 왔지만은 얘가 1년이 지나면서 다른 애들은 계속 성장이 되는 사이에 얘는
1, 2년이 지났을 무렵 돼야 한 9살, 10살 정도의 적응력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국 적응력. 그러니 애는 미치지. 한국말도 못하지. 아이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지. 그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말도 안 통하지. 학교에서 하는 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이러니까 특히 국어를 못하니까는 아이들이 문장 이해도 못하지. 영어는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애들이 학교 영어 시험 문제 보면은 100점을 못 맞아요. 왜? 우리나라는 문법 위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활 영어를 배우고 왔는데 학교에서 문법 위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영어가 너무 재미없는 거야. 자기는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우리나라 영어 시험 문제를 보자니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른 영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 시험 성적도 안 좋아. 그러니까 보통 3학년에 왔던 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5, 6학년 때 다시 원래 나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두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인지력까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약 4년에서 5년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지는 않아요. 간혹 가다가 성공하는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참 답답한 게 어머니들이 이거를 하면은 본인 아이가 무조건 로또 당첨 확률에 당첨이 될 줄 알고 보내는 거예요. 거의 로또 당첨 확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공할 확률이. 우리 애는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때 어쩔 수 없이 해외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갔다가 오는 수도 있고 안 오는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언어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요. 해외로 가서 영원히 그쪽에서 살게 된다 싶으시면은 어쩔 수 없이 언제부터 해야 되냐? 약 5세 이후부터는 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 돼요. 아이가 좀 부담스러우니까는 일단은 듣기부터 많이 시켜야 되죠. 노래나 듣기 이런 거 시키고 어차피 한국에서 학습할 게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은 영유 병행해도 돼요. 어차피 한국에서 할 게 아니라 뭐 어차피 그 저기 가면은 외국에서 생활을 할 거니까 영유에서 영어 배워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듣기 위주로 많이 시켜주고 분명히 해외로 간다고 보시면은 부모들은 당연히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랑과의 대화를 많이 해주고 대신 조건이 밖에 나가면은 한국말을 쓰게 하세요. 한국말을 쓰게 하세요. 그래야 아이가 이민 가기 전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버틸 수가 있어요. 집에서는 영어로만 쓰고 밖에 나가면은 한국말 쓰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언어 혼용이 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시기를 언어 혼용 오는 시기를 약 초1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아요. 강제로 언어 혼용이 오게 하는 거예요. 언어 혼용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포커스를 주로 영어로 많이 맞춰요. 이때부터 영어를 많이 맞추다 보면은 아이가 영어를 더 선호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아이가 이민을 가더라도 거기 가서 별 부담감이 없고 제가 미디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미디어를 하면은 눈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뇌 자체에 많이 손상이 와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년 전부터 내가 가야 될 나라에 대한 이런 정보 같은 거를 미리 싹 미디어로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겁먹지 않게. 그래서 미디어 같은 거를 좀 편집을 해가지고 내가 가야 될 곳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거기 문화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미디어를 좀 이용해가지고, 가기 1년 전에는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가는 게 아이가 좀 적응력이 빠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초등학교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은 최소 5세 이후부터 하고 아이가 뭐 6세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7세 때 일반 유치원 보내지 말고 영어 유치원으로 보내요. 그래서 영어 적응을 좀 많이 하게 하는데 당연히 느리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미리 하고 온 애들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냥 유치원에서 이런 영어 노출을 좀 많이 시켜 주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말도 같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늦게 영어 유치원 들어온 아이들. 이런 애들하고 아마 친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황에서 좀 시키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 영어를 집안에서 좀 많이 써주고 밖에 나가면은 친구들하고는 한국말로 좀 어울리게 해주면서 이민 가기 1년 전에는 미디어 같이 이용하셔서
내가 지금 가야 될 곳,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래저래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8번까지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글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가지고 글이 아니지 그냥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판서식으로 하고요. 그림이 필요한 거는 제가 또 따로 프린트 해가지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어 부분 끝나면은 이제 사진들을 이용해서 뇌 발달 과정과 또 이 다음 강의에서는 미디어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뇌가 왜 망가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기 교육이 대체적으로 가짜가 많아요. 거의 95%는 다 사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교육 자체가 사기는 아니에요. 사기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7세에 해당하는 거를 5세에 한다든지 5세에 해당하는 거를 3세에 한다든지 3세에 해야 되는 거를 12개월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땡겨서 함으로써 아이들이 뇌질환이 걸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듣보잡 무슨 논문 같은 거나 실험 결과 그런 거 하나 껴가지고 지네 의견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한다. 근데 나이는 얘기 안 하는 거지. 원래 몬테소리 이런 것도 유아애들 시키는 저기 뭐야 영아애들 시키는 게 아니라요. 한 5세 정도, 5세, 6세 정도 애들 시키는 거고요. 그 외에 뭐 가베든 뭐든 이런 것들도 다 한 4, 5세 이상 애들 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일찍 애들 시켜서 뭐 애 두정엽이 좋아지니 뭐니 이거 다 헛소리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뇌가 발달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두정엽이 좋아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전두엽 발달도 안 하고 있는 애들 뭐 전두엽이 좋아진다느니 뭐니 막 이런 얘기하고 운해에서도 아직 발달된 애 것들이 무슨 발달을 한다고 그렇게 다 거짓말 쳐가면서 왜 부모님들 모르잖아.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8번까지 해드렸고요. 다음번 강의에 9번 10번하고 제가 전달 말씀 해드리고 이 조기 영어에 대해서는 제가 끝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것으로 강의 마쳐드리고요. 또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